네, 안녕하세요. 과학톡 장슬기입니다. 우주탐사선 준호가 5년 동안 28억 킬로미터를 비행한 끝에 드디어 목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주탐사선 갈릴레오가 사상 최초로 목성 궤도에 진입한 이후 20년 반 만의 일이라 지구촌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톡에서는 목성 탐사선 준호가 목성에서 할 일은 무엇인지, 또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행성인 목성은 어떤 행성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주탐사선 준호가 목성 궤도에 진입한 것을 두고 인류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광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 박사님? 네, 일단 목성이 우리 태양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목성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그런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준호를 보는 우리 우주를 사랑하시는 최 박사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우리 문 박사님은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준호가 그 목성 궤도에 도착하는 날이 7월 4일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우주선을 뭐 화성에 보낸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탐사선을 보낼 때 도착하는 시기가 전부 7월 초예요. 왜 7월 초냐 하면은 7월 4일이 미국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 독립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독립기념일 날 미국의 과학기술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렇게 파워가 있다 하는 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7월 4일 날 도착을 시키는데, 사실 그 목성에 이 탐사선을 이렇게 궤도로 정확하게 보내는 자체가 엄청난 기술인데, 미국 과학자들은 거기에다가 날짜까지도 또 맞춰가지고 도착시켜야 되니까 이건 또 뭐 더 엄청난 이런 기술적인 성과를 이번에 올렸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이 이제 우주에 있어서 강국이다라는 걸 자랑하려니까 정치적 의미까지 이렇게 뽑아내셨는데, 김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과학자로서 뭔가 신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우리 미지 세계에 대한 우리 인류의 호기심이 지속적으로 아마 1950년대 말, 60년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주에 미소 경쟁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됐는데, 아무래도 거기에는 국가에서 지속적인 투자 지원도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는 과학자들이 열정을 갖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돼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목성에 진입을 했는데, 이게 목성은 큰 행성이라는 건 알겠는데 사실 어떤 행성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 일반인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목성이 지구 행성의 끝이라는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의 어떤 그 끝 언저리까지, 물론 그 태양계 밖을 나간 것도 있긴 하지만 언저리까지 보다 자세히 가서 볼 수 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근데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사실 우주가 번개념이거든요. 우리는 뭐 아직 지구 내에서도 다른 나라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중심으로만 좀 알고 아프리카라든가 또 남미라든가 이런 쪽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주까지 가게 되면은 저거 어디 일이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여튼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어떠한 경계, 이거를 좀 지평선을 넓혀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한테는 남다른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우주가 한 발짝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사실 이 목성 탐사선 준호를 만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20년을 넘게 개발했다고 하는데, 문 박사님 그 20년 동안 에피소드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그 프로젝트에 직접 참가한 사람은 아니라서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우리 목성 탐사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1970년대에는 파이어니어 10호하고 11호가 목성을 근접 통과했습니다. 플라이바이 한다 그러죠. 목성을 지나쳐 간 것이고요.
역시 1980년대에 보이저 1호와 2호가 목성을 근접 탐사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결과들을 보내왔습니다. 이를테면은 목성 대기의 그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라든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했던 4대 위성들의 아주 자세한 지도,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인 이오라는 달의 경우에는 표면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마는 그래도 여전히 미궁에 빠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이 많았죠. 그래서 1995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그 업적을 높이 기리는 뜻에서 나사는 갈릴레오 탐사선을 발사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처음으로 목성 궤도에 진입을 하는데 적도 궤도를 돌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근데 왜 또 보내느냐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가 핸드폰도 그렇고요. TV도 그렇고 나날이 성능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측정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가져간 과학 측정 장비로 알아낸 사실들 그 이면에 또 무엇이 있을까? 점점 우리 궁금증을 많이 자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개선된 장비들을 가지고 이번에는 극궤도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던 극지방의 자기장이나 중력장, 그 다음에 대기, 성분, 패턴들을 알아내게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노 임무가 주목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주노라는 그 임무 이름인데요. 이게 목성이 이제 제우스, 주피터인 거죠. 신들의 왕인. 그 부인인 여왕인 헤라. 이 헤라의 이제 로마 이름이 주노인 거죠. 근데 주노는 이 남편은 그 바람기 온갖 바람을 피고 다니면서 그걸 구름으로 가리고 다녔는데 그 주노의 눈으로는 그 구름에 가려진 것을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의 최초로 이 주노 탐사선이 목성 구름을 뚫고서 볼 수 있다는 뜻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알아내라라는 뜻에서 주노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속속들이 이렇게 캐내고 알아 이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름이 가장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 준호라는 이름을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니까 한국 저는 사투리가 생각납니다. 그 탐사선을 그렇게 목성에다가 보내면은 뭘 주노? 뭘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를 풀어가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가겠죠. 네. 그렇군요. 목성이 정말 제우스처럼 끌어다니는 매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목성은 어떤 행성인가요? 아까 굉장히 이제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성은 어떻게 중요한 건가요? 네, 일단 큽니다. 네. 그 지름이요. 지구 지름의 11배 정도 되고요. 이제 부피는 그럼 대략 공식이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죠. 약 1300배, 지구를 1300개 채워야지 목성 크기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무겁겠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계 다른 모든 행성들 몸무게를 다 합친 것의 2배 반이고요. 태양하고 비교하더라도 한 1000분의 1 가량 됩니다. 그래서 목성을 흔히 별이 되려다가 실패한 행성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목성이 힘이 세잖아요. 중력이. 네. 중력이 세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지구에서 탐사선을 목성에 보낼 때마다 새로운 그 위성들이 발견이 됐어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태양으로부터 몇 번째 떨어져 있는 그 행성은 달이 몇 개다 하는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공식이 있었는데 탐사선이 갈 때마다 그냥 뭐 10대 개씩 발견하는 바람에 그 공식이 이제 완전히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은 참 한 가지 저는 의문스러운 게 사실 그 목성은 크기는 하지만 그 지구처럼 이렇게 그 암석으로 되어 있는 이런 행성이 아니고 가스로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주변에서 발견되는 이런 그 달들은
전부 이제 이게 암석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달이 지금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런 설이 있는 것처럼 그 목성 주변에 있는 그 달들이 목성에서 떨어져 나와서 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달의 그 중력에 의해서 끌려 들어가서 그 주변에서 그냥 돌고 있는 건지. 사실은 그 점에 있어서도 아직 밝혀진 것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추정컨대는 목성을 형성하고서 남은 찌꺼기들의 일부가 뭉친 것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근데 대부분은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성이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진 뒤에 중력적으로 포획된 것들이 서로 부딪혀서 크게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통째로 작은 소행성 하나가 목성의 중력이 끌어당겨져 가지고 주변을 돌게 된 것들이 많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목성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기체형 행성해서 주로 성분이 수소나 헬륨, 뭐 이제 태양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그 핵에 들어가서는 지금 고체나 액체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아직 완전히 밝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준호가 극궤도를 돌면서 탐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안에 뭐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작은 단서라도 하나 발견하고 싶어서 간 거고요. 실제로 그 핵이 무엇으로 돼 있고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도 어떤 단서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 박사님. 네. 근데 왜 준호가 37바퀴를 돌게 돼 있나요? 네,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7바퀴를 돌리는 것은 37번을 돌리면서 목성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서부터 중력장이나 자기장을 탐측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충분히 다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이 굉장히 센데요. 이게 적도면 같으면은 그 운행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한 지역들이 많아요. 자기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에너지 입자들이 와서 부딪히고 그 자기력선을 따라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극궤도를 도는 게 안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37바퀴를 돌면서 충분히 과학적인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역시나 그런 방사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 장비들에 따라서 그 고에너지 입자들 자기장에 견딜 수 있는 내부 연한이 다릅니다. 짧은 것은 한 3, 4개월에서부터 그보다 긴 것까지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궤도를 돌려봤자 이미 측정할 수 있는 건 다 측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이상 늘려봤자 이게 기계가 망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유지를 한다는 것이 자체가 인건비하고 모든 통신료라든지 비용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국가로부터 받은 예산 밖의 범위의 그런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딱 맞도록 계산된 숫자가 37바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는지. 예, 원장님 맞습니까? 37번을 네. 똑같은 위치로 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준호의 이제 특징이 그 극궤도를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극궤도로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목성에서 나오는 이 자기장이 지구의 한 10,000배 정도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세가지고 이 적도로 그 위성을 돌리면은 가까이 접근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표가 이제 사실은 한 5,000km 정도까지 접근시키는 건데, 5,000km까지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기장이 작은 이 극지방으로 돌리는 이런 방법인데 이것도 첫 번부터 이렇게 가깝게 접근시키는 것이 아니고 첫 번에는 목성으로부터 이제 먼 거리 떨어진 데를 이렇게 돌리다가 계속 이제 그 로켓을 이용을 해서 이제 궤도를 낮춥니다. 낮춰준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5,000km까지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데 그런 과정에 이 방사선의 세기가 너무나 세가지고 이번에 보내는 그 준호 탐사선에는 한 두께가 2cm 정도 되는 티타늄으로 해서 이
우주선의 몸체를 이렇게 그 갑옷을 입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특수하게 설계를 했지만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37번 돌기는 돌지만 37번째까지 제대로 관측을 할 수 있을지, 측정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이번에 상당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궤도를 접근시키면서 이제 관측을 하기 위해서 이제 37번까지 최대한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걸로 이렇게. 그렇군요. 아직 미스터리한 행성인 것 같은데 네. 그 속성에 관심을 가졌던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이 대표님.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했나요? 뭐 일단은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에는 목측을 하다가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특히 그 망원경 자기가 만든 망원경을 갖고 찾아보고 물론 동양에서도 보고 그랬지만은 제대로 된 기록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얘기들을 좀 합니다. 여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질서가 그 신의 질서고 그것도 인간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계속 하늘을 봐왔던 건데 여튼 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계속 보고 그걸 자료로 만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서양에 있어서는 과학의 어떠한 그 실력으로 이어지졌고 그것이 오늘날의 주노 이렇게 파견으로도 됐고 이후로도 우주 탐사를 계속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계속적으로 저거 남의 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보면서 지금 아시겠지만은 좀 주노에다가는 좀 레고사에서 레고 피규어를 한 3개 실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주피터랑 주노랑 그다음에 헤라죠. 그다음에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렇게 실었는데 그게 결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것들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이 오늘로도 연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우주관을 갖고 또 그러한 그 우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미래를 좀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번 주노가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주노에 카메라가 달린 거를 일반인들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도 혹시 할 수 있을까요, 문 박사님? 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하실 수 있어요. 어머. 예, 그러니까 이게 나사가 참 저도 부러운데요. 결국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 원하는 곳을 촬영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영상 처리 과정도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요. 이거를 뭐 영어로는 시티즌 사이언스라고 하죠. 그런 측면을 굉장히 많이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찍어주세요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요청은 하셔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거를 앙케이트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순위가 높은 것부터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 순위가 높은 거에 자기 아이디어가 들어가면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지만 어떻든 어렸을 때 그런데 참여를 함으로 해서 어떻든 이제 자기 꿈이 그러면 뭐 나는 한번 이런 우주선을 통해서 찍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는 우주인이 돼서 한번 가보겠다. 뭐 이런 꿈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갖게 되면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쪽 우주 개발에 대한 많은 어떤 지지층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나사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런 그 행성 탐사에만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이 우주 개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머리를 쓰면서 연구를 많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문 박사님이 시티즌 사이언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시민과학이라는 얘기인데요. 결국 시민들이 과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워낙 그 서양은 과학사가 오래돼 있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과학을 완성된 형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도 모르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해요. 그 전문가들의 영역이다. 근데 사실은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그 시티즌 사이언스 시민과학의 필요성이 더 크거든요. 왜냐면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과학자들은 그 본인들의 연구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게 익숙치 않기 때문에 시민과학과 거리가 있고 또 시민들은 저건 전문가들의 영역이야. 우리들이 꼭 굳이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있을까?
이러면서도 접근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와 시민의 거리가 먼데 이 부분은 가까워져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도 저건 전문가의 영역이야라고만 이렇게 냅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사실 뭐 그동안에 그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이제 위성 발사할 때도 사실은 이제 많은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에 발사했던 그 아리랑 2호 같은 경우는 이 청소년들이 거기다 참여를 하면은 실제로 이제 원하는 학생들 이름, 참여한 학생들의 이름을 그 CD에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주선 발사할 때 같이 해서 같이 발사를 해서 지금 이제 우주를 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발사한 인공위성 속에 우리 청소년들의 많은 이름이 거기에 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공우주연구소에서도 이제 앞으로 아마 달에 탐사선도 보낼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포함을 시켜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할 겁니다. 네, 결국 우리가 목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 태양계의 기원에 대해서 결국 관심을 갖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추측하고 추측해도 이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끝도 없는 질문이 나오는 과학 분야, 그리고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리고 우리 세대에서 끝나지도 않을 수 있는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이제 계속 점철돼서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문 박사님? 네. 우리들의 호기심이죠. 인류의 호기심이죠. 물어도 궁금한 게 많고 파헤쳐도 정말 궁극적인 답이 나오질 않으니까요. 결국은 이제 과학의 역사 중에서 제가 하는 천문학의 역사는 인류가 우주의 중심으로 해서 밖으로 밀려나는 역사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자연과 우주의 모습이 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체계가 달라졌고요. 결국은 우리의 철학 체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주라는 시공간이 어떠한 곳이고, 거기에서 우리 사람이, 인류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곳인가. 겸허해져야 될 텐데 아직도 인류는 그다지 많이 겸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줄 알게 되고 깊이 통찰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반성을 하고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겠고요. 그런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난한 작업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어쨌든 목성에 탐사선을 보내는데 거의 한 1조 2, 3천억 정도 들었거든요. 이거 상당히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우주 개발에 사용하는 이런 액수가 거의 5,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몇 년에 이 우주 개발 비용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알 수 있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이 화성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탐사선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도 오래전에는 물이 있었고 바다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미래에 화성까지 변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태양계의 탄생에 대한 이런 역사, 이런 거를 통해서 지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올해 무척 덥지 않습니까? 더운데 과연 이것이 계속될 건지, 어떻게 해야 또 내년부터 또 제대로 살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지식을 우리가 이런 우주 탐사를 통해서 하나씩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우주 탐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태양계의 일부고, 이 태양계는 또 거대한 우주의 아주 극히 일부인데, 우리가 시간 스케일을 다르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보통 우리 인간이 사는 거 100년
기준으로 이렇게 따지지만 우주의 스케일에서 보면은 100년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이 우리 태양계나 우리 살고 있는 지구 주변에 지구의 그 탄생서부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우리 새 박사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 스케일로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기간과 우주의 이 생성의 시간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알고자 하는, 그것이 결국 지구의 미래를 연구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대표님, 이런 호기심이 지속돼야 할 텐데 이런 호기심이 지속되고 우주를 더 알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00년 후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전 우주, 그러니까 저 지구의 어떤 지정학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설명을 잘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미국 사람들의 지구관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반도 내에서 못 벗어나는데, 우리는 한반도 내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인데, 100년 후란 책을 보게 되면은 지구를 이해하면서 지구의 정세가 앞으로 어떻게 지정학적인 요소에서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라면서 100년 뒤를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세상을 보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주 탐사를 하는 나라들을 주로 보게 되면은 선진국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아시아에서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중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아주 뛰어난 실력을 보이고 있는데, 여하튼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먹고 살만 하면은 이 지구에 대한 관심을 우주로까지 이렇게 넓혀 나가는데, 그런 이유가 그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새로운 지식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뒤를 돌아볼 수 있고 멀리 내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렇게 되는데, 여튼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들의 공간 개념은 여튼 한반도에 많이 머물러 있는데, 우리도 이 공간 개념을 지구 차원으로 확장을 시키고, 그러니까는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시아 이런 데가 전혀 낯설지 않은 지역이 돼야지 우리가 거기에 진출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과의 공존이 가능하고요. 또 그걸 기반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떠한 경험 같은 걸 기반으로 또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우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들어보니까 우주 앞에서 한없이 겸허해지기도 하고요. 또 우주로 뻗어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곤 하는데요. 오늘 과학톡에서는 우주 탐사선 주노를 두고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 피고 또 핀다고 해서 무궁화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무궁화가 농사에 과학적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피고 또 피는 무궁화가 어떤 과학적인 힘을 가졌는지 KTV 김가영 국민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국 최초의 통신위성, 여객열차, 그리고 국회휘장.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이 셋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7월 초여름부터 10월 늦가을까지 무궁화는 매일 새 꽃을 피워냅니다. 아침에 핀 꽃은 저녁에 지고 다음날 아침 다른 가지에서 새 꽃이 피어나는데요. 100여일간 피는 꽃은 2,000에서 5,000송이 정도입니다. 무궁화가 피고 지는 100일이라는 숫자는 농업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궁화가 피고 100일이 지나면 된서리가 내린다는 말 때문인데요. 이 말 진짜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무궁화가 피는 개화 생리는 고온 장일 조건이 되면 무궁화가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따뜻했느냐, 또 햇빛이 어느 정도 비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궁화가 피는데, 무궁화가 빨리 핀다는 것은 7월 상순의 기온이 높았을 때를 말합니다. 7월 상순 기온이 높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서리가 빨리 오고, 그게 낮았을 때는 서리가 늦게 오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무궁화를 농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농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무궁화 농법인데요. 강원도 홍천에서는 무궁화 농법으로 무농약 쌀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무궁화에서 추출한 시리아쿠신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흰 무궁화꽃 추출물인 사포나린은 골다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무궁화는 신약 개발 분야의 새로운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궁화가 가득 핀 세종 호수공원. 빛깔과 모양이 각양각색인 무궁화들이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너무 좋고요. 무궁화는 병충해가 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깨끗해서 아이들과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제 무궁화를 키워보면 생장 초기에는 병충해가 심해도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자란 뒤엔 다른 꽃나무보다 병충해가 덜하다고 합니다. 가로수길과 놀이공원 그리고 공항의 풍성한 무궁화 화단을 가꿔 이 무궁화가 진정한 한국의 얼굴이 되도록 하면 어떨까요? 튼튼하고 아름다운 무궁화가 만발한 거리를 어딜 가나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주변에서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무궁화. 이제 무궁화 영상 어떻게 함께 보셨나요? 저는 이 무궁화라는 이 앞에 무궁이 사실은 무궁무진하다 하는 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무궁화 지금 소개에서 나온 것처럼 7월 말에서부터 10월까지 피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걸 좀 과학적으로 개량을 해서 1년 내내 볼 수 있도록 정말 무궁무진하게 이름 같이 무궁무진하게 해주면은 정말 그 우리나라의 국화로서 손색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원래 이제 국화라는 것이 국화라고 하려면 사람들이 친근하게 일상에 자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새 무궁화가 잘 근처에 잘 없고 또 이렇게 우리 화면에서도 보았듯이 무궁화가 벌레가 많이 생기고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신고 해서 잘 없는 것 같은데 또 다른 면에서는 보니까 무궁화가 벌레를 많이 끌어들이면서 다른 작물들에게 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이게 또 희생정신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쨌든 국화라는 것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자주 볼 수 있게 주변에 많이 있어야 국화로서의 그 가치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 무궁화 안에서 이제 풍뎅이 같은 거 잡고 많이 놀았는데 요새는 이제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가 너무 이제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무궁화가 아이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무궁화? 예, 저도 무궁화가 병충해에 약하다는 사실이 어렸을 때부터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두 분 말씀처럼 좀 강한 종으로 개량이 된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혹시나 본래적인 특성 때문에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도 그렇고 매란, 국죽 주로 이런 식물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꼭 무궁화이어야 하는가? 이게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추운 겨울에 피는 난이나 가을에 그렇게 소담스럽게 피는 국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무궁화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욕먹을 것 같은데 된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답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석봉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무궁화? 어떤 뭐 정책 아니면 뭐 생각들이 필요할까요, 무궁화에 대해서? 글쎄요, 무궁화 우리가 국화에 대해서요 한번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식민지 말 조선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서 나라꽃이다 해가지고 그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만 이렇게 무궁화 이렇게 받아들일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지만은 또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진짜 무궁하다. 그럼 그때 좀 더 고민들 해나가는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궁화 국화가 바뀌면 우리 애국가도 바꿔야 되는데 일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과 국민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